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6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주시은 어디 갔어요, 주시은? 안녕하세요, 주시은 주바페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금 오전에 녹화가 있는데 좀 늦어져서 저희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차없이 갑니다. 제가 일단 진행을 하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중간에 합류를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영민이고요. 코로나의 양령이 전 세계의 스포츠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덕 쑥덕의 시계는 돌아가야겠죠? 똑딱똑딱. 쑥덕거리가 점점 줄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래도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언어의 마술사예요. 네, 주시은 아나운서는 지금 자리에 없고 주시은 아나운서 자리에는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꽈배기와 바나나 맛 우유가 빵과 우유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박진영, 박뽕 작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 챙기는 건 후배밖에 없죠. 제가 이거 챙겼습니다. 뽕 작가가 사온 거죠? 네네네. 요 빵은 개인적으로 파리바게트에서 좋아하신다는 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캐치했다가 뭐 좀 사다 놓으라고 했다면서요? 네, 좀 압박을 줘요. 이게 댓글 카톡으로. 진영아 나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돌려 말하는구나. 네네. 직접 사오라는 말은 뭐 안 못하죠. 자 그리고 우리 하성룡 기자 오늘은 뭐 사과할 거 없나요? 네 추갈못 사과 전문 기자 하성룡입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현장 취재할 게 별로 없죠 이제. 네 요새 나가는 것도 없고요. 네. 뭐해요? 요새 일과가 진짜 어때요, 근데 그러면은? 요새 이제 해외 축구 위주로 보는데 해외 축구도 중단될 위기라. 네, 뭐 이탈리아 무관중으로 진행했고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랑 파리 생제르맹 그것도 무관중 결정했죠. 지금 유럽이 큰일이 났습니다. 축구공 ASMR이요, 진짜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갖고. 코로나가 이제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좀 오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댓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봄의 전설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소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요. 축구 선수들은 국군 체육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지금은 상주 상무 부대 특성상 매달 입대를 하는 게 아닐 텐데요. 그 안에 문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령 해외 진출했던 선수가 뒤늦게 상주 상무로 입대를 하면 일반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쫄병 대접인지 축구 쪽도 풀이 좁아서 선후배 문화가 셀 듯한데 상주 상무의 고참 서열 뭐 이런 문화가 일반 군부대와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사소한가요? 하성룡 기자 좀 알아봤죠? 네. 뭐 알아볼 것도 없죠 이거. 그렇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군부대 안에서 당연히 선수들이기에 앞서 일단 군인이니까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요. 예. 일단 상무 같은 경우는 1년에 2기수를 뽑습니다. 2번. 그러니까 12월에 한번 뽑고 12월에 뽑아서 그 선수들이 훈련소를 다녀와서 이제 3월 시즌 시작할 때부터 뛰고요. 시즌 중간에 9월, 10월 달에 한 번 더 선수 수급이라고 해야 되죠. 선수 뽑는데 그래서 상주는 보통 이제 가을쯤에 선수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전반기에 벌어놓은 승점으로 후반기를 버티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수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수에 따라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막내 기수가 뭐 훈련 전 공 옮기고 뭐 기구 옮기고 훈련 끝나고 옮기고 하는 거 다 합니다. 문선민 선수가 그런 걸 하겠네요. 그렇죠. 문선민 선수가 나이가 꽤 있는데도 지금 이제 권경원 선수 후배들이 위기수에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있는데도 이제 직접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재밌는 건 저기 동기생 같은 경우가 이제 선 후임 관계로 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류승우 선수가 93년생이에요. 네. 근데 입대가 2019년 1월 21일 날 입대했어요. 늦게 했죠. 네. 근데 문창진 선수가 또 동기인데 입대는 2019년 12월 9일 날 했어요. 더 늦게 했네요. 네. 동갑내기 엉망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뭐 대표팀 같이 해왔던 동기 친구들끼리 이제 뭐 선임 후임 관계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엔 뒤에서는 뭐 반말 쓰다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존대 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형식적으로 이제 뭐 공식적인 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선후배가 없죠. 일단 선임과 후임만 있을 뿐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친구고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알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기장 안에서 뭐 경기할 때 그럴 수 있는데. 국군 체육부대가 문경이 있거든요. 그 부대 안 생활은 똑같이 해요. 일반 내무반 생활을 다 하거든요. 거기 안에서의 생활은 기수별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참 선임 중에서 주장을 뽑습니다. 주장을 꼭 거기서 하긴 또 그런 특징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대에서 휴가도 다 금지가 되고 그래서 군인들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상무 선수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외출 외박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 정말 그 일단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체온 같은 거 많이 재고 있고 수속 많이 하고 훈련 때도 외부로 그동안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번에 또 20세 이하 출신 어린 선수들도 좀 몇 명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그 오세훈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족보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선수랑 문선민 선수랑 서로 반말 쓰면서 축구하고 그러나요? 반말 동기일 텐데 예. 동기잖아요. 이번에 네, 같이 동기죠. 들어갔으니까. 문선민 선수가 92년생이에요. 어이 문씨. 오늘 이마가 좀 박수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훈련 장비 나르고 하는 거는 뭐 동기 중에서도 막내급이 많이 하겠죠. 네. 이런 걸 한번 취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이 어떨지 좀 내부적으로. 상주 상무 그러니까 상무가 광주에서 상주로 옮겨온 게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11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지훈련을 지방에서 저 아래 지방에서 했을 때 전지훈련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이 아니라 성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해 전지훈련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모텔에서 선수들이 숙박을 했었어요. 제가 한번 취재 갔다가 저녁에 그 모텔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찮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딱 가봤더니 상무 선수들이 1층 주차장에 모여서 점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거기서. 군대 점호식으로 하나 보구나. 네, 앞에 이제 근데 감독이 서 있고 감독님이 아니었고 코치님이 서 있고 코치님 서 있고 뭐 하나 둘 셋 넷 하고 뭐 몇 명 뭐 번호끝 하고 점호 준비 끝 하면 이제 하는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건 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영김님 유튜브 댓글인데 이번 지난주죠 이게 준영킴이군요. 네. 겨우 60분인 것이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60분 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거리가 없어요, 진짜. 길게 듣고 싶으시다고 저희들의 축구 이야기가 너무 재미나다고 하셨는데 주시은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왠지 좀 삭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달봉이님 이청용 선수는 K리그에서 영입하고 기성용 선수는 K리그에서 안 받아주고 어찌됐든 둘 다 해외파 선수들이고 둘 다 해외에서 전술 전략 등 똑같이 타이트한 리그에서 달렸는데 그 명분은 아닌가 보네요. 결국 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저런 명분 만들어서 K리그에서 기성용 선수 안 받은 거 아닌가요?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K리그로 돌아온다면 또 명분 만들어서 안 받아들이는 건지요. 뭐 좀 섣부른 섣부른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기성용 선수는 뭐 서울과의 뭐 기존 계약이 있었고 한국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나간 케이스고 황희찬이나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는 다른 것 같죠. 네. 그러기도 하고 뭐 결국 돈이군요 말씀하셨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닌 게 위약금 차이에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청용 선수의 K리그 복귀는 2년 전에 처음 시도됐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과 이제 협상을 했을 때 의견 차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청용 선수는 복귀할 때부터 서울과의 우선 협상은 결렬을 하고 이제 다른 그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던 울산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던 거죠. 혹시 이번에 이청용 선수에 대한 정확한 그 연봉 금액이 나왔나요? 알려진 거는 있는데 구단 뭐 최고 대우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11억 원 선 정도. 연간. 그렇죠, 연간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비슷한 흐름이지만 질문을 저희가 따로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시은의 앙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화음이 안 맞아요 지금 잘. 자, 첫 번째 질문은요. 3개월 계약한 기성용 선수 관련된 질문인데 3개월 이후에는 다시 FA로 판단해서 구단을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네, 현재 일단 FA가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개월 정도 되죠. 6월 말까지니까요. 근데 질문은 이제 역대 최단 기간 계약은 몇 달짜리가 있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거를 저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최단 기간을 찾진 못했고 외국 언론에서 최단 기간에 팀을 옮긴 선수 이런 뭐 자료들이 있어서 좀 알아본 건 있어요. 예. 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기성용 선수는 구단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계약 후 팀이 잔류하면 뭐 계약 연장하는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뭐 잔류한다면 연장이 옵션 되겠고 일부 리그에 잔류한다면 뭐 그렇죠. 또 계약을 맺는다라는 옵션을 넣을 수는 있죠. 너무 짧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이라면은 뭐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6월 말에 FA로 풀려서 새로운 구단을 또 알아볼 가능성도 있고요. 단기 계약 몇 가지 외국 언론에서 소개한 거 한두 개만 좀 찾아와 봤는데요. 그 베닉 아포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2018-19 시즌에 2018년 6월 1일 본머스를 떠나서 울버햄튼에 입단합니다. 그런데 한 11일 한 경기도 뛰지 않고 11일 만에 스토크 시티로 임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 그렇죠. 임대 같은 경우는 뭐 뛰지도 않고 임대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계약하고. 그렇죠. 네. 이건 계약 기간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 찾아보는데 계약 기간 관련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짧게 팀에 있었던 또 다른 케이스 하나는 요거는 로베르토 야른이라는 선수인데 1998년도에 코벤트리에 소속된 선수였어요. 이 당시에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수비수인데도 크로아티아 대표팀으로 나가서 골을 넣었어요. 스케르가 떴던 그렇죠. 그대로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스페인 레알 베티스에서 코벤트리로 26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합니다. 이 월드컵 이후에 활약을 그 당시 통해서. 260만 파운드면은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이적 직후 며칠 만에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340만 파운드를 받고 이적합니다. 돈 챙긴 거네요. 빨리 튀겼네. 이 며칠인지는 비트코인 느낌인데 돈 챙긴 거 그냥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비하인드 얘기를 따져보니까 더블로 가는 수준인데 거의. 레알 베티스에서 중간에 이제 잉글랜드 무대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 무대로 간 거잖아요. 레알 베티스가 같은 리그 소속에 팔지 않겠다 해서 잉글랜드에 팔았는데 오히려 잉글랜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바로 팔아버린 거죠. 그런 루트를 또 거쳤구나. 예. 그리고 가장 짧은 한 팀에 가장 짧게 있었던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독일 선수 디트마우 하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바이에른 뮌헨, 뉴캐슬에서도 뛰었던 유명한 선수인데 2006년 6월에 FA로 그 리버풀에서 볼튼으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맨시티에 이적료를 받고 이적합니다. 이 선수 그래도 제대로 이적을 했네. 그렇죠. 어떻게 됐든. 예. 뭐 짧은 계약은 제가 찾지 못해서 그냥 이런 부가 정보 몇 가지 조사해 왔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가장 짧게 있었던 선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는데 뛰지는 않았고 이제 임훈 선수라고 SK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은퇴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이제 SK와 롯데의 FA 계약 때 그 FA 보상 선수로 롯데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가 해서 다시 SK가 보상 선수로 데려옵니다. 해가지고 잠깐 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내려갔다 올라온 그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발만 담그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K리그 마스코트 투표 관련된 건데 코로나19로 흥행이 되려다 약간은 아쉬웠던 대결이었습니다. 저도 매일 투표해서 부반장의 결과는 보았습니다. 부반장을 이끌어내신 거죠. 이 한 표로. 한 표가 아니라 매일 투표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개인이. 그러게요. 저도 투표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해봤었는데. 팀마다 마스코트들이 참 많은데요. 마스코트가 제한이 되는 팀이나 리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 연맹이랑 뭐 이것저것 수소문해봤는데 답은 듣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리그에서 마스코트를 제한한다 이런 건 뭐 따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글쎄요. 그 마스코트는 근데 웬만한 팀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가까운 일본도 당연히 마스코트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K리그가 마스코트 투표를 했는데 이것도 일본 J리그에서 먼저 했던 겁니다. 일본 마스코트 총선거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뽑는 거 가져와서 했는데 아이돌도 직접 뽑고 이 마스코트 반장 선거가 의외로 비시즌 기간에 온라인상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장이 수원의 아길레온이었잖아요. 17,576표를 얻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매일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네?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 중복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반장이 대구 FC의 리카. 리카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아길레온하고 리카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맞아요. 대구 FC가 또 뭐 흥행을 주도했던 팀이고 그렇죠. 최근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동정표까지 해서 당연히 리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길레온에게 반장을 내줬고요. 부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인천의 UT. 인천도 화제를 많이 모았던 팀이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잔류를 했고 또 유상철 감독의 그 투혼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많은 인천은 정말 팬심 충성도가 좋은 그렇죠. 팀이죠. 제가 그래서 아길레온을 잠깐 저도 뭐 마스코트는 잘 몰라서 아길레온이 무슨 뜻이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위키에 자세히 나와 있더군요. 네, 아길레온이 이제 스페인어로 독수리를 뜻하는 아길라 그리고 사자를 뜻하는 레온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쳐서 이제 독사자죠, 한국말로 하면. 독사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모두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서포터즈들 사이에서는 닭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 탈을 썼는데 약간 닭하고 좀 비슷한 귀여운 닭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5년 6월에 아길레온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었고요. 2010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캐릭터가 나온 거죠. 아내와 자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길레오나, 그 다음에 아들이 레온, 딸이 레나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을 꾸리고 집안이네. 있다고 합니다. 왜 콩가루예요? 닭가루죠. 네, 아길레온. 저도 이 기회에 아길레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마스코트 투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건데. 프로축구 연맹에서 뉴미디어 팀을 신설을 했어요 최근에. 그 맞아요. 뉴미디어 팀에서 이제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홍보 활동을 좀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반응도 좋고 요새 연맹이 뉴미디어 쪽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개막전이 저기 게임으로 게임으로 했죠. 한다고. 배성재 아나운서하고 우리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하고 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 캐스터가 꽤 오래 게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졌다면서요. 템빨인가 봐요. 네. 그 베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대결했던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봤었는데 그때도 졌어요. 배성재 캐스터가. 윤태진 아나운서가 나름 게임에 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이제 치어리더와 응원단장이 요즘에 개막을 안 해서 힘들지 않나요?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힘들겠죠. 네, 요새 뭐 지금 배구 리그가 완전 중단되긴 했었는데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가 또 잠시 동안 치러졌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빈 관중석에서 아무도 없는 그 팬들과 함께 그러니까 소개도 다 하고 단독적으로 하는 국민의례하고 예전에 저희가 지난해 남북 대결 평양에서 하는 무관중 경기 때도 관중이 없는데 장래 아나운서가 그렇죠. 관중이 있는 것처럼 다 했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 되게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도 나고 사실 이제 그런 썰렁하죠. 어떤 이런 팀에서 징계를 내릴 때 무관중 징계를 하잖아요. 진짜 이게 왜 징계인지 알겠더라고요. 선수들도 힘이 안 날 것 같고 그 프로 선수라는 게 의미가 팬이 있고 이렇게 오러오는 관중이 있어야 프로 선수가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참 선수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경기를 중계로 봐도 신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시범 경기 보는 것 같아요. 대신 선수들의 대화가 잘 들리더라고요. 호날두는 인터밀란하고 경기할 때 마치 그 관중한테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막 하고 그래서 뭐 생쇼하고 있는 어떤 신문에서는 관중 있을 땐 노쇼 하더니 관중 없을 때는 생쇼한다는 그런 재치 있는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 요새 완전히 거의 탄력 받았습니다, 이분. 막 질문이 거의 쏟아지고 또 이정찬 기자 그 팬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답게 길어요, 질문이. 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K리그 선수들이 군 생활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 경우 선수로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K3 리그를 뛰면서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2020년에 K리그에 바뀐 규정을 보니 올해부터는 기존에 등록되어 이미 K3 리그를 뛰는 공익 선수를 제외하고 새롭게 공익 선수가 등록할 경우에는 K3 리그를 뛸 수 없고 K4 리그에만 뛸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2023년 실시하는 통합 승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3개인데 일단 첫 번째는 K3, K4 모두 세미프로 성격인데 연맹에서 올해부터 K3 리그는 안 되고 K4 리그만 공익 선수가 뛸 수 있게 한 연맹의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2023년에 K리그에서 1부부터 7부까지 통합 승강제 계획이 실시되면 그럼 그때는 공익 선수는 몇 부 리그부터 뛸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세미프로인 K4부터 뛰게 할까요? 아니면 아마추어 레벨인 K5부터 뛰게 할까요? 총기 이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거 K5씩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질문 하나씩 받고 갈까요? 네. 일단은 연맹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연맹은 아니고요. K3와 K4는 연맹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라서 협회 결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익근무요원, 뭐 사회복무요원도 돼요. 그 뭐라고 하죠? 어디
공익근무하고 기업체에서 하는 방산업체나 뭐 기업체에서 그렇죠. 하는 거 그런 선수들이 기존에 K3 이런 데서 뛰었었는데 왔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 오늘 무려 30분 넘게 지각을. 네. 이거 어떻게? 옷차림 좀 보세요. 어디 외부 촬영 갔다 오셨나요? 트레이닝 부부에. 운동하다 왔어요? 네, 운동하는 코너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바로 왔어요. 그럼 왠지 이마가 번들번들거리네요.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주시은 아나운서 없이 우리가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아까 따끔하게 혼내신다면서요? 아니 지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쓰러워졌어 또 갑자기. 요즘 주시은 아나운서가 스케줄이 많아요. 아니에요? 정보 브런치도 있고 또 뭐죠? 도너리 스쿨. 돈 이제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도너리 스쿨 돈이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스쿨 월이 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힘들 때 이제. 네. 힘들 때 도너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성룡 기자가 질문 다 답변을 하다 말았어요. 자, 하던 답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1부에서 7부까지 통합 승강제가 있는데 현재 K3와 K4는 세미 프로 리그입니다. 그래서 향후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K리그 2, 2부 리그와 K3가 이제 승강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예요. 2부와 3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클럽 라이센스 규정에서 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출전을 3부 리그에 K3 리그에 할 수 없다라고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규정을. 그 이유는 K3 리그에 이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으면은 이 선수들은 연봉 계약이 불가하고요. 평일 훈련을 할 수 없고 경기 출전 어떨 때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들이 있어요. 이 제약들이 있으면은 리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제약 때문에 K4에는 허용하되 K3에는 올해부터 허용하지 않겠다. K3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거구나. 예. 뚱바 맛있다. 그리고 근데 선수들 수준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가던데 K3에도 많던데 뭐 팀 자체적으로 이제 훈련도 같이 많이 평일 경기에도 신분이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 그렇죠. 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적다 많지 보니까 않다. 예. 그리고 뭐 지금처럼 K4도 나중에 뛰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질문 있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2023년 좀 먼 얘기고 이거는 병무청과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요. 계속. 그래서 선수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병무청과 최종 협의를 해서 2023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게 이제 협회 쪽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주시은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올해 실업축구 성격의 내셔널리그가 해체되고 세미프로 성격의 K3 리그로 흡수됐잖아요. 그럼 기존의 내셔널리그를 관리하던 실업축구연맹 직원들은 내셔널리그 해체와 함께 모두 실직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 직원으로 흡수가 됐나요? 궁금합니다. 참 스케일 크셔 이분. 그죠? 네. 직원들의 그 복지는 안위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직원들을 영입한 거죠. 흡수 영입한 거죠. 많지는 않았어요, 규모가요. 직원이 한 5명 이하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대한축구협회 직원으로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서 각 필요한 팀, 뭐 등록팀, 인수, K3 팀, 뭐 이런 식으로 고용 인계,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협회가 돈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요. 공익근무요원은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K3, K4에서 뛰는 공익 선수들은 모두 무급으로 경기를 뛰는 건가요? 예, 아까 위에도 설명드렸는데 연봉 계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겸직 허가를 받는 사유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이 두 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 구단과 유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만 받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연봉 계약은 안 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조항으로 그냥 최소한의 금액 정도 받는. 뭐 최저 시급 이렇게 기준으로 하나? 아니죠. 이 선수들은 이제 그 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뛰긴 뛰지만 그 팀의 전속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시급 이런 게 적용될 리가 없죠. 알바도 아니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씩씩이님. 씩씩이님이 또
또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축덕숙덕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예전 방송을 다시 듣기를 자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2019년 5월 서울대 수원 슈퍼매치 때 박동진 선수와 홍철 선수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볼터치. 네. 그때 심판이 VAR을 보았는데 퇴장을 주지 않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2월 토트넘 대 첼시 경기에서 로셀소의 반칙이 VAR을 본 후에 퇴장,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문성 위원 유튜브에선 퇴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AR을 본 후에는 경고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한국과 외국의 VAR 규정이 다른 건지 아니면 한쪽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할 만해요. 저도 그때 네. 박동진 선수 네. 이 사건 있었을 때 궁금해서 한번 우리끼리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초창기 VAR 규정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크게 4가지의 VAR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옵사이드 뭐 그다음에 페널티킥, 그다음에 퇴장 판정, 그다음에 변경, 카드가 선수 잘못 변경 적용될 경우 뭐 이런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퇴장을 위한 VAR을 시행할 경우 퇴장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진행을 바로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2019년에 축구 규정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아이팝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는데 국제 축구 평의회에서 2019년에 이 규정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음. 퇴장을 위해 VAR을 했더라도 경고를 줄 수 있다. 경고 사항이면 경고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꿨어요. 그 바꾼 거에 따라서 이 볼터치 사건에 경고를 받게 된 거죠. 박동진 선수가. 박동진 선수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홍철 선수가 받았죠. 그렇죠. 네, 홍철 선수가 홍철 선수가 억울하죠. 박동진 선수가 받으면 프리킥을 하기 많이 전에 억울하죠. 프리킥을 하기 전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런 파울을 손 모양 당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했었는데 두 손으로. 그렇죠. 너무 리얼하잖아요. 우람하네요. 당시에 이제 파울이 지적되고 홍철 선수가 경고를 받고 그 프리킥을 다시 차게 했죠. 그렇죠. 예. 그 박동진 선수가 파울을 당한 위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래 프리킥 그렇게 시행했었고 이번에 로셀소 선수가 저기 아스필리쿠에타의 정강이를 밟았잖아요. 예. 그 같은 경우도 VAR을 했는데 이거는 심판이 파울을 지적했지만 경고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경고는 줄 수 있었겠죠. 논란이 됐죠 이 네. 판정이. 맞아요. 이때 만약에 로셀소가 퇴장을 당하거나 했으면 토트넘은 또 엄청난 엄청 무너졌고 그렇죠. 램파드도 왜 받았겠죠. 레드카드 안 주냐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죠. 이게 고의성 여부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았을까.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 규정은 똑같은데 규정은 다르지 않아요. 잉글랜드는 다르게 적용하죠 좀. 왠지 다르게 적용해요. 입맛대로. 규정 안에 해석을 좀 네, 자유롭게 논란이 하죠. 굉장히 많은 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자 여기까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고요. 질문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네. 어디였죠?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까마귀 날아다닌다. 잡아라. F 뽀래. 나 KB가 자꾸 생각났어요. KB요? KBA. 하나는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오랜만에 분들도 훅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제가 놀라시네요 지금. 운동한 지 5분 업돼 있어요 지금 목소리도.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저 톤이- 지금 엄청 씩씩해요. 그러니까 톤이 완전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지금. 좀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네. 좋으셔서. 저 지금 머리가 뜨거워요. 무슨 운동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헛들 줌바? 아니 중반 조심하세요. 위험해서 안 되고 네. 그 필라테스 같은 동작을 하고 왔는데 필라테스가 요래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해가지고 막 서로 발바닥을 마주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시범 조교였거든요. 어디에 좋은 거였어요? 시범? 뭐 다이어트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이랑 저랑 선생님 파트너가 돼서 제가 같이 아 했거든요. 대상이 됐다. 네. 어디에 좋냐고요? 네. 허리 뭐 이렇게 다리에 좋죠. 뭐 필라테스는 뭐 다 좋죠. 네. 잘만 하면. 여러분 운동하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유럽 축구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있죠. 네. 한국과 중국의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는 6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걸로 됐고 남자 축구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그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 대결도 있고 이게 3월에서 6월로 밀렸다가 또 다시 미루는 것으로.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된 바로는 아마 10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3월에 열릴 A매치 2경기는 9월. 그다음에 6월에 6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거는 10월. 그런 이렇게 식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원래 9월이랑 10월에 열리기로 했었던 A매치는 그거는 계속 이제 밀리는 계속 상황이 밀리는 되는데
그러니까 AMS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9월, 10월에 원래 열릴 예정이던 게 최종 예선. 그 내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 예선이 그렇죠. 내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원래 9월에 시작하려던 걸 늦춰서 최종 예선이 내년 3월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9월, 10월, 11월에 A매치 있으니까 11월 사이에 조편성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또 벤투 감독님 4년 플랜 짜놨는데 이거 좀 어긋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최종 예선이 원래대로 하면은 올해 9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하면은 2021년 말까지도 2022년 초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와, 어마어마하다. 일정이 밀리게 된다면. 지금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 진정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AFC 챔피언스 리그도 연기가 됐죠. 오는 18일 호주에서 예정됐던 울산과 퍼스글로리, 호주의 퍼스글로리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하려던 거를 연기를 했던 건데 또 다시 연기가 됐어요. 이 경기는 미정, 언제 할지 정하지 않았고 4월 7일 2차전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2차전이 이제 1차전으로 그렇죠. 치러지게 됩니다. 이것도 4월 7일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4월. 또 호주가 또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또 그렇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중국 여자 대표팀은 계속 호주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있을 건지 6월까지 있나? 호텔에서 잘 놀고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이 지금 어쨌든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준다고. 때문에 아마 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6월이 되면 뭐 홈앤어웨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럽 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일 났어요. 특히 이탈리아가 네, 심해서 거의 지금. 뭐 폭발적이죠. 아예 총리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발동했죠. 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못 벗어나는 걸로 전국 봉쇄 같은 느낌이 됐어요. 거의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지금 올스탑이에요. 네, 올스탑이에요. 4월 3일까지 일단 4월 3일까지인데 뭐 4월 3일이면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탈리아는 이제 시작이기 네,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서.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요? 일본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한 80대 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그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 체계들은 잘 돼 있대요. 잘 돼 있는데 이런 응급 체계에서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리빨리 좀 조치를 그래도 하고 있는 편인데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좀 많이 대비가 되죠. 징조가 일찌감치 나왔는데 대처가 좀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처음에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 쪽에서 시작이 돼서 북부 지역만 뭐 무관중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지금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그 독일은 아직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독일, 스페인도 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점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거의 막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어쨌든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하는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가장 지금 떨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영향을 지금 가장 덜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영국에서도 계속 생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일단 BBC에서 오늘 쓴 기사가 기획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앞날은 뭐 이런 비슷한 제목. 코로나가 다가오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약간 예측과 뭐 취재를 통해서 쓴 기사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프리미어리그 입장은 일단은 정상 진행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면 무관중으로 강행합니다. 중단은 없다예요. 일단 입장은 중단은 없다. 그 이유는 빈틈이 없습니다 지금. 잉글랜드는 대회가 특히 많잖아요. 네. 컵 대회 2개나 있고.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리그가 5월 17일에 폐막이 됩니다. 폐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딱 주중에 비는 날이 이틀 있어요. 비워둔 날이. 근데 그 날이 뭐냐면 FA컵 준결승과 결승전 진출팀의 일정을 그러니까 리그 일정을 미뤄야 되잖아요. 그 FA컵 결승과 준결승 올라가면. 그래서 그 팀들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이틀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어 있는 날이 없는 거죠. 없는 거네. 그래서 5월 17일에 리그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끝나면 FA컵이 다음 주인 23일에 결승전을 치르고요. 그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에 유로 2022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관중으로 하지 않고 만약 경기를 미룬다. 난리 나겠다. 그러면 이제 리그가 끝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경기를 몇 개 없애버려야 되죠. 네. 차라리. 근데 없앨 수도 없죠. 사실 그렇죠. 홈앤더웨이기 네. 때문에 불공평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농구라든가 이런 그 실내 구기 종목들은 라운드를 하나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구처럼 더블 헤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2경기. 그럼 진짜 난리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리그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뭐 승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에도 문제가 그럼요. 생기고 쭉쭉 문제 생기는 계속해서 거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굉장히 프리미어리그를 떨고 있는 상황. 그리고 BBC에서 취재한 내용은 또 하나 취재한 그 예측은 무관중 경기가 되면 손실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당 일단 무관중이면 경기당 입장 수익은 없잖아요.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맨날 만석인데. 근데 수익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팀마다. 네. 근데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를 들었는데 경기당 입장 수익이 400만 파운드, 우리 돈 63억 원이랍니다. 경기당.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안 치르면 63억이 날아가는 아.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중계권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중계권료, 그러니까 중계권자한테 만약에 그 경기를 못 치르게 되면 중계가 없어진 일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는 각 구단별로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래서 그거는 중계권료에 대한 손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적인 기가 뭐냐면 그 프리미어리그는 다 유료거든요. 네. 유료라서 그 경기장에서 보지 않으면 TV로 보려면은 그 자기가 유료를 신청하거나 집에서 아니면 그 펍에 가야죠. 펍에서 그 영국 가면 이제 펍에 써 있어요. 유로 스포츠를 한다. 써 있으면 거기 이제 펍에 모여서 직관 다 같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관중 경기가 되면 경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펍으로 가죠. 그럼 펍이 바글바글하죠.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무관중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화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거죠. BBC에서는. 공짜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관중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감염을 막기 위해서인데 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감염 우려가 생기는 거니 국가에서 이거는 보전을 하든 어떻게든 하든 무료화를 시켜서 집에서 보게 해야 된다.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약간 마스크 사러 모이는 것처럼 축구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무료화하면은 유료로 구매한 사람은 또 환불해줘야죠. 환불해줘야죠. 야 이게 너무 크다. 그래서 추가 경쟁이 불가피하다. 추가 경쟁 예산이. 추경.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예측을 한 건데 30년을 기다린 리버풀이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네, 순간. 그 관중 없는 건 없는 건데 그 팬들의 열기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마스크 쓰고 나오고 길거리 나오고 막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18년 만인가 뭐 이렇게 우승을 90년대 우승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관중석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이제 거의 뭐 맨체스터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거의 그 난리가 났었대요. 막 사고도 나고. 근데 그런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관중을 한다고 하면 그 경기장 안은 막을 수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쏟아져 나오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봉쇄. 그런 것. 이제 특히 또 영국이 워낙 그 축구 열기가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잊을 수도 있어요. 리버풀이 우승을 하는 순간. 그렇다면 이제 이 난리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신물 나요, 진짜. 뭐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대구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증가세가 멈춰가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언제 다시 뭐 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있잖아요.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예상한 거지만 축구종 가니까 축구를 위해서 추경을 할 수 있죠. 드네요, 네. 진짜. 아니 거의 영국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 아니에요? 축구면은? 네, 네. 왠지 추경. 축영. 축경. 축구를 예산을 위해서 해야 될 수도 것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했으니까 또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있었던 경기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토트넘이 난리가 났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벌리와 1대1로 비기면서 5경기 무승. 손흥민 이후에 5경기 무승이죠. 이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4위 첼시와는 승점 7점 차.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부상 소식 전해졌죠? 베르바인. 네. 베르베인. 베르베인으로 하기로 했나요? 베르베인. 베르베인이 또 부상을 당했어요. 시즌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즌 아웃이요? 뭐 살짝 뭐 발목 삐었다고 심하다, 하길래. 토트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는 끝까지 다 뛰었어요. 뛰었어요. 다 네. 뛰고 나중에 발목이 삐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심상치 않네. 시즌 끝나네 이렇게 되는. 어떡하지? 이쯤 되면 무리뉴 혹사 논란 나올 만한데요. 부상 선수를 계속 풀타임 다 뛰게 하는. 그러니까. 근데 뭐 선수들이 바빠지네. 선수들이 뛰겠다고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는 뭐 혹사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토트넘이 이래저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벌리와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네. 그 벌리의 골이 핸드볼 비디오 판독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크로스를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산체스 맞고 공이 튀면서 그래서? 크로스하는 선수에 맞았죠. 팔에. 분명히 맞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물론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수비수 맞고 나온 거를 넣으면서 이게 일반적이면은 이건 핸드볼이죠. 핸드볼 파울 아니에요? 네, 핸드볼이 선언돼야 맞는 건데 이제 잉글랜드는 또 또 다르게 다른 잉글랜드 VAR은 정말 독특해요. 법이 다른가? 골이랑 직접적인 뭐 관련이 없었다? 없었다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음. 좀 애매하긴 하죠. 토트넘이 이번 주 내일 모레죠.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요즘 공포의 맨유 아니겠습니까?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토트넘하고 붙는데 이런 좋은 타이밍은 아니네요. 네, 토트넘에게.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이제 대놓고 선수 혼내기 시작했고요. 은돈벨레. 이제 험블 끝났나 보다. 험블 아니에요. 덤블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케인은 뭐 부상을 빨리 뭐 털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금방 맨유 간다는 돌아온다고. 얘기도 있고 정말 케인. 팀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FA컵을 우승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력으로 4위 안에 들어서 FA컵 떨어졌죠. FA컵 떨어지죠. 네, 그렇죠. 승부차기에서 네, 떨어지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남은 4위 안에 게 들어야 없어. 되는데 네. 첼시하고는 승점 7점 차고 맨유하고도 지금 맨유가 지금 5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쉽지 않나. 그러니까 챔스를 지금 맨시티 때문에 5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챔스 진출권을. 맨유랑은 승점 차가 4점. 현재 45점 대 41점. 챔스는 뭐 고사하고 유로파도 못 가면은 그 이후에 토트넘은 어떻게 될지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케인은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진짜. 그렇죠. 챔스를 못 가게 되는 것도 큰 타격인데 유로파까지 못 나간다면은 정말 그 재정적인 문제가 커질 거예요. 네. 챔스 나가면은 중계권료 뭐 출전 수당해서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다시 좋은 성적을 내고 이 선수단 구조가 챔스리그 출전하는 이 빅클럽들의 선수단 구조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돈을 좀 덜 벌게 되는 유로파 리그 그거라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토트넘이 내년 시즌에 이 선수들을 잡을 수 어떻게- 없다는 거죠.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그 팀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연쇄 이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리케인은 거의 1순위다라는 얘기도 탐내는 있고 팀도 워낙 많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의 최고 몸값을 받고 이적할 수 있는 이 적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몸값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이적료를 많이 준다면 쉽지 않네. 손흥민이 뭐 딴 팀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승세를 좀 알아볼 텐데 네. 맨시티한테 이번 시즌에 3번을 이겼습니다. 야. 컵 대회까지 포함해서. 더블을 네. 리그에서 더블을 네, 했고. 리그에서 둘 다 이겼고 홈앤 어웨이 이겼고 또 원정에서 열린 컵 대회에서 이겼습니다. 오. 원정에서요. 근데 이제 그 경기는 결승전이었죠. 홈앤 어웨이로 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맨유가 맨시티한테 3대 0으로 졌는데 1차전에서 2차전에서 1대 0으로 이겼지만 맨시티한테 우승컵을 내줬던. 맞죠? 리그컵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그컵.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을 이겼고 이제 4위 첼시와 승점 3점 차. 오. 최근 컵 대회를 포함하면 맨유가 10경기 무패입니다. 7승 3무. 그러니까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한 거, 홈 어웨이 리그 경기를 다 이긴 게 퍼거슨 감독 퇴임 이후
퍼거슨 감독 체제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유 입장에서는 솔샤르가 초반에 욕은 좀 많이 먹었지만 지금 사실 뭐 레시포드도 부상 상태고 팀 전력이 뭐 100%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든 퍼거슨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세가 좋네요. 무엇보다 그 2월 이번에 영입한 페르난데스가 정말 잘해주면서 2월 맨유 최우수 선수로도 뽑혔고 이번 경기에도 도움을 한 개 기록했잖아요. 정말 센스 있는 프리킥 상황에서 톡 찍어 올려서 마시알의 첫 번째 골을 돕는. 페르난데스는 또 그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막 작전 지시할 때 쉿 그랬잖아요.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 때문에 팬들이 난리 났죠. 맨유 팬들이 벌써부터 레전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맨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맨유는 올 시즌 뭐 일단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강팀들에게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근데 약팀들에게 약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맨유가 지금 마시알, 레시포드, 제임스 이런 앞에서 좀 뒷공간 침투 많이 하고 빠른 선수들 위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강팀들은 수비 위주로 안 하거든요. 라인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득점할 기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강팀들을 상대로. 그런데 약팀들하고 할 때는 맨유랑 할 때 그래도 라인을 내리니까. 지금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예전에 했었지만 그래도 라인을 내리거든요. 네. 라인 내리면 이 선수들이 뒷공간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데 맨유의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창의성이었어요. 근데 창의성을 최근에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센스가. 이 선수의 창의적인 패스까지 가게 되면서 맨유가 정말 이제 약팀도 다 잡고 가고 이길 팀도 잡고 요새 그래서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거거든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맨유 팬들에게 진짜 복덩이라고 들어오자마자 지금 거의 뭐 한 판도 안 지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페르난데스 보면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게 볼의 흐름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원터치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흐름을 살리면서 패스까지 이어가는 진짜 뭐 여기 이제 포그바까지 복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맨유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페르난데스가 원래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리그를 씹어먹던 선수긴 해요. 리그를 먹었어요? 네, 리그를 씹어먹던 선수인데 리그를 먹어. 이 선수가 스포팅에 있던 선수였는데 2017-18 시즌은 56경기에서 16골 도움 20개. 진짜 대단하다. 18-19 시즌에는 53경기에서 33골에 18개 도움. 33골. 네. 그다음에 올 시즌 이적 전까지는 28경기에서 이런 보물 같은 선수를 잘 잡았네요. 15골에 14도움. 지금 그리고 맨유 이적 후 한 3골 넣었는데 이 선수 한 가지가 예전에 이제 빅리그에서 통할까 이거였었는데 삼프도리아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유로 이적할 당시에 빅리그에서 통할 선수일까라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러브콜을 많이 못 받았었구나. 러브콜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막 특 A급으로 분류되진 않았었죠. 네, 뭐 이름이 부각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좀 흔해서 그렇지. 당시에 이 선수 이적료가 한 700억 정도 되고 옵션까지 하면 1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맨유가 또 호구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1000억도 아깝지 않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2의 산체스가 될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와, 산체스 요새 인터밀란에서도 안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원래 후안 마타 선수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선수고 첼시 시절에 그 가장 전성기를 보였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맨유 들어와서 뭐 잘하긴 하지만 걷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같이 해줄 선수가 없었어요. 그 스타일을.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가 찔러주면 마타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다시 마타가 맡아서 하는구나. 그렇죠. 연결해주고 골 넣고 아니면은 마타가 또 창의적인 패스 넣어줄 때 브루노가 들어가고. 브루노가 부르고. 브루노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선수가 크게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스탯이 괜찮아요. 스피드, 활동량, 그다음에 공격적인 성향인데 박스 투 박스,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워낙 많이 뛰어주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한 가지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선수가 막 80% 90% 가는 선수 아닌데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줘서 그런 건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도전적인 패스도 많이 하는 스타일. 하지만 그런 도전적인 뚫리면 제대로 그렇죠. 뚫리는 그런 거. 먹히면 그런 킬 패스가 그렇죠. 경기에 한 두세 개만 나와도 되는 그런 게 강점인 선수라서 중요한 것도 활동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선수가 공격 쪽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다 보니까 팀 전체 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 부담이 조금 덜어진 거예요. 동시에 최근에 계속 부진했던 맨유의 뭐 프레드란 선수가 다시 요새 폼이 많이 살아나고 중앙에 마티치 선수 있고 욕 많이 먹었던 중앙 수비수들 저 맥과이어랑 린셀도프 이름 까먹었다. 린델로프 선수들이
맥과이어 말고요. 그 두 선수가 요새 들어 정말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팀이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최근 10경기에서 단 2실점,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거든요. 토트넘하고 반대로 가네요. 정반대인 네. 거죠. 네. 그래야 하는 건데. 이 선수 한 명이 가져다준 효과가 상당히 크죠. 페르난데스가 리그 이적 후에 리그 5경기에서 2골 3도움입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나왔다면 뭔 하나 하네. 그러니까 뭔가 그 어쨌든 메뉴의 거의 핵심적인 선수로 그냥 짧은 기간에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루니가 얼마 전에 더비 카운티가 메뉴와 붙었었잖아요. 경기에서 루니가 이 선수를 딱 꼭 집어서 칭찬을 했어요. 전성기 시절 스콜스를 보는 것 같다. 그 전성기의 스콜스를 루니가 메뉴에서 경험했잖아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그냥 해석하자면 스콜스는 선수 초창기에 제일 전성기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나서서 폭발적인 모습도 슈팅뿐만 아니라 패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약간 좀 노장이 돼서는 후방으로 조금 내려와서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스콜스의 그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또 젊은 시절 스콜스와 늙은 시절 스콜스를 둘 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지금 영국 언론의 스콜 시즌에 평가가 많은데 루니가 이거를 아예 스콜스라고 비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화제가 됐고 또 등번호도 스콜스가 달았던 18번을 달고 있어요. 이 선수가. 겹치는 게 있네요. 맨유가 지금 선수들이 전문 선수들로 워낙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브루노를 시점으로 해서 저는 맨유의 경기력이 상당히 이제 더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들이 점점 2-3년 정도 지나면은 되게 오랜만에 이 맨유의 레전드와 이렇게 비교당하는 하는 선수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러게요. 퍼거슨 감독도 소환이 되잖아요 지금. 맥이 끊겼었는데 그런 라인 같은 것들이 뭐 7번도 솔샤르. 그랬고. 참 솔샤르가 예전에 별명이 뭐였죠? 도안의 암살자. 암살자였어요. 잠깐만. 약간 럭키가이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오. 그러니까 후반에 교체돼 나와가지고 이 선수가 나오면 항상 승리로 많이 이끄는 약간 럭키가이 비슷한 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암살자였어요. 순간 암살자였네요. 럭키가이가 그러니까 저기 조콜이었나? 알겠습니다. 예. 자, 맨유가 또 운이 따라주는 게 컵 대회 조추첨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와 만나고 그래도 비교적 약체라고 하기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오스트리아 팀하고 만나고 FA컵 8강에서는 또 노리치 시티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을 꺾고 올라온 노리치 시티. 리그 최하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좀 편안한 팀들하고 컵 대회를 또 계속 치르게 된다는 조추첨 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린치가 오스트리아 1위일 거예요. 네, 1위예요. 얼마 이번에 전에 짤즈부르크 황희찬 선수가 네. 골 넣었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팀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좀 편하게 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1군 감독 데뷔 이후에 최다인 7패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한 팀에 그러니까 맨유한테 3번 졌잖아요. 네. 한 팀에 3번 진 게 처음이래요. 어이구 자존심 상하겠다. 과르디올라가. 예. 그리고 또 에데르선 골키퍼가 참 어이없는 골들을 내줬잖아요. 네. 거기에 부진, 또 데브라이너의 부상 고민. 맨시티는 거기에 또 이제 그 UEFA의 징계, 거의 그냥 꼬이고 있는 네. 맨시티였습니다. 데브라이너의 부재가 크죠. 지금 돌아올 것 같긴 한데 메뉴전에서 특히 확 드러났죠 그게. 그러니까 위너가 없으니까 맨치지. 자, 루저가 돼가고 있는. 네. 맨시티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가 연기되긴 했지만 그 지금까지 치른 경기들로 보는 네. 올 시즌 조금 달라진 전력들 팀들 간에 그걸 이제 살짝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경기력이 기대 이하.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그렇죠. 지금 승리를 거둔 팀이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 네. 네.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서울밖에 없는 상황. 어허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또 광탈? 진짜 끔찍하다. 지난 시즌에 8강에 아무 팀이 들지도 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심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팬들이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죠. 네. 저도요. 자, 먼저 이제 전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이었던 전북은 출발부터 꼬였습니다. 네. 요코하마에게 2대1로 졌는데 체력만 요코하마가 굉장히 잘하던데요. 맞아요. 정말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전북 홈에서 정말 한두 골 더 먹을 수도 있었던 진짜 송범근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그렇죠. 더 크게 줘도 슈퍼 이상하지 선방을 않았을 했죠. 만한 그런 경기였어요.
제가 볼 때 요코하마가 잘했는데 전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왼쪽이 특히 일본의 제리가 누구죠? 조그만 득점왕이었던 나카가와. 나카가와. 와. 그냥 오. 사실 김진수 선수가 그래도 국가대표 수비수인데 스피드가 너무 좋던데 쉽게 이 선수. 그냥 왼쪽 라인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전북의 경기를 좀 봐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윙어 로페즈와 문선민의 부재가 너무 커요. 크죠. 이 팀은 딱 두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그 윙어 양쪽에 스피드 비벼준 선수들이 네. 없는 거, 하나는 볼란치의 확실한 그 진공 청소기 신영민 선수가 없다는 거. 이 두 선수들이 이제 3명이 나갔는데 크게 그냥 그 선수들이 3명 나간 자리를 다른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북에 새로 들어온 미드필더가 뭐 쿠니모토, 이제 김보경 선수인데 이 두 선수는 뭐 빠르다기보다는 뭐 센스가 있고 뭐 볼백을 해줘 플레이메이커 이런 성향이잖아요. 아마 그런 성향의 다른 지점이 조금 아직 전북의 색깔에 녹아들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김보경 선수는 어떻게 봐요? 왜 김보경, 쿠니모토 선수는 이번에 라인업 보면은 쿠니모토가 중앙에도 섰었고 왼쪽에 섰었고요. 김보경은 중앙에 섰는데 이 두 선수가 다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이에요. 측면보다는. 근데 지금 측면에 쓸 선수가 전북에서 이승기 아니면은 저 한교원 이런 선수들인데 그 예전 문선민 로페즈처럼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까지는 아니거든요. 한교원 선수가 되게 빠르긴 한데 마지막 크로스가 좀 약한 선수이긴 하고 중앙 지향적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유기적인 공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아직 나오지 않더라고요. 특히 김보경, 쿠니모토 선수의 패스 실수가 워낙 많았어요. 아직 호흡이 안 맞는지 패스 실수로 인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공격에서 아기자기한 모습이 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되게 투박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페즈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뚫어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시원한. 그게 너무 그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이거를 연쇄 효과인데 측면에서 그렇게 크로스 올려주는 선수들이 크게 없다 보니 이 역할을 이제 좌우 풀백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뒷공간이 확 비거든요. 그거를 삼선 미드필더, 뭐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전북의 삼선 미드필더라고 치면은 뭐 최보경, 정혁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뭐 손준호가 그리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요. 올해 다 퇴장당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윙백 그 이용 선수 어떻게 됐죠? 경고노적으로 퇴장이래야지. 퇴장. 손준호 선수도 퇴장. 어떡하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맞죠? 네, 요코하마전에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양쪽 측면 오버래핑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니까 측면을 완전 다 뚫렸던 거죠. 맞아요. 너무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이 이랬나? 약간. 그나마 하나 조금 신선했던 건 조규성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다는 거. 네. 23세 이하에서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코로 투입돼서 그나마 이제 진짜 한 골이라도 넣어서 23세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조규성 선수랑 손범근 선수가 진짜 유일하게 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요코하마하고는 좀 전력 차가 났던 것 같고 경기력 차이가 났던 거 전력보다는 경기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시드니 2차전 원정이었는데 이 경기는 너무 아깝게 이 경기도 비겼어요. 이 경기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2대2. 제가 볼 때 홍정호 선수의 이제 실수 장면이 가장 경기를 흐름을 바꾼 큰 건데요. 그게 스로인을 바운드된 것도 아니고 스로인 날라오는 공을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전진하다가 그 공을 뒤로 흘렸거든요. 이거는 홍정호 선수가 할 만한 실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경기 감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안 뛰다 보니까 다 문제네요. 뭐 최전방도 문제고, 그렇죠. 이들 허리 문제고, 다리도 문제고. 전북이? 그냥 전북이 제가 지금 뭐 이런 경기들로만 봐서는 지금 속단은 이러지만 멤버는 괜찮아요. 근데 멤버 구성은 안 좋아요. 합이 안 맞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멤버는 다 좋은데. 그렇죠. 같은 포지션에 여러 선수가 있고 필요로 하는 위치에 딱 맞는 선수들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하여튼 전북이 뭐 트래블 상관왕 도전하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문선민 가고 로페즈 간 게 굉장히 그러니까 또 이동욱 선수도 또 존재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단 좀 그런 좀 뭔가는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외국인 커터 한 자리가 남긴 남았는데 이제 로페즈 같은 약간 로페즈를 한국형 윙어라고 용병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측면 빠르게 돌파해주고
몸싸움 좋아해서 막 비벼주고 그런 선수를 좀 여름에 찾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무릴로라는 용병이 있는데 그 선수는 약간 기교파예요. 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한국에서 적응이 제대로 될지 아직은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2위를 했던 울산도 출발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쿄 FC와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이상하게 뭐 자책골로 골을 넣은 게 아니면 네, 팀에서 뭐 전북도 그랬고 우리 선수들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아. 만들어서 넣은 골이 없어요. 네, 뭐 퇴장 쪽에 좀 보이고. 퇴장 쪽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북보단 경기력은 울산이 그래도 조금 나았다. 나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울산 전력은 그게 100% 전력이 아니었어요. 워낙 영입된 선수들이 많은데 뭐 조현 선수 그렇죠. 투입하지 않았고 네. 윤빛가람 이청용 선수 이제 들어올 거고. 네. 윤빛가람 거기에 고명진까지 있고 네. 이제 오히려 울산은 또 중앙 미드필더가 고민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원두재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그 쓰리백의 수비수로 섰지만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잘 본 선수잖아요. 그 울산은 중앙 수비수가 지금 더블 스쿼드예요. 완벽하게. 네, 불트위스, 정승현, 윤영선, 김기희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두재 선수가 제 생각에는 더블에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하루에 2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원두재 선수가 쓴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위에 한 자리, 그 위에 더블 볼란치 한 자리 맡을 선수를 윤빛가람, 고명진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가장 어쨌든 출발은 좋습니다. 네, 이겼어요. 예, 서울이 멜버른 빅토리를 안방에서 1대0으로 박주영 선수 아주 멋지게 역시. 감각적으로 골을 넣었죠. 논스톱 슈팅. 네. 저는 서울이 승리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팀 중에 현재 서울 전력이 제일 괜찮았다. 아. 현 경기로만 따지면. 기성용 영입 안 했다고 욕은 먹긴 했지만 경력이 좋아야죠. 경력이 좋아야지. 큰일 나네. 왜 영입 안 했는지 뭐 대충은 알 수 있겠더라. 뭐 그 정도의 평이 좀 짜임새가 느껴졌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서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도 그렇고 경기력도 보고 화려함보다는 좀 내실을 추구하는 팀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요.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은 원래 최용수 감독이 이제 3백 많이 쓰잖아요. 3백에 올 시즌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이전에는 좀 수비 중심적이었다면 이번에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3백인데 3백이 중앙 수비수 3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 3명 중에 가운데 선수는 완전 안전한 유형의 선수를 가운데 씁니다. 그리고 측면에 두는 중앙 수비수들은 약간 공격 지향적인 선수들을 썼어요. 이번 예를 들면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했던 김주성 선수를 왼쪽에 쓰고 그다음에 황현수 선수를 오른쪽에 섰는데 네.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격수였던 선수예요. 그리고 원래 헤딩골도 많이 넣는 골 넣는 수비수고 김주성 선수는 풀백이 가능할 정도로 스피드와 발기술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리고 오스마르를 둡니다. 오스마르를 둬서 오스마르와 가운데 중앙 수비수 한 명 튼튼한 선수를 둬서 수비를 안정시킨 다음에 양쪽 측면을 올려서 공격을 가담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크로스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주영 선수가 골 넣는 장면에서도 김주성 선수가 앞으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원투 패스하면서 크로스까지 올려주는 진짜 그 장면이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술이잖아요. 뭐 세필드도 그렇고 울버햄튼도 그렇고 아마 그래도 최용수 감독님이 외국의 이런 팀들의 벤치마킹을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쿼드도 되게 두터워졌어요. 작년에 기준으로 이명주 선수가 나갔지만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지켰고 뭐 기성용, 이청용 선수는 영입하지 못했지만 한찬희. 네, 그렇죠. 한승규. 제 생각에 한승규 선수를 영입한 게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 선수는 최용수 감독이 지난해에도 영입을 원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영입을 못해서 전북에서 전북에 빼앗겨서 울산에서 전북으로 갔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영입을 원했었는데 못해서 되게 아쉬워했던 잘 선수인데 못 썼죠 전북에서. 네. 전북에서는 거의 못 경기를 뛰지 많이 못 않았어요. 뛰었죠. 네. 그래서 임대로 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최용수 감독이 워낙 좋아하는 게 서울 축구가 약간은 수비 지향적이면서 역습을 많이 하는 축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없는 스타일 유형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직접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이 선수 지금 최용수 감독이 빠른 역습, 좀 다이나믹한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한승규 선수가 그런 기대가 좀 있고 여기에 또 한찬희 선수, 최용수 감독이 딱 원하는 선수 스타일을 이번에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축구가 은근히 기대가 돼요. 또 아드리아노가 옛날 기량을 회복한다면은 최전방에서 페시치, 아드리아노, 박주영, 박동진, 조영욱
공격 수자원도 많고 기대가 됩니다. 내실이 은근 있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원. 말레이시아 팀한테 졌습니다. 이게 동남아 팀한테 처음으로 졌죠? 네, K리그 수원이 팀이. 아시아 챔스 사상 첫 패배. 그래서 지금 2연패 빗셀고베는 이니에스타가 있는 빗셀고베는 이제 안방에서 1대0으로 졌고 네. 수원은 참 여러 가지 뭐 사실 전력 보강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수원은 일단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은 아니 체력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동계훈련을 한마디로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를 보는데 선수들이 후반 한 70분, 후반 30분 지나면서부터 지난 선수들이 첫 경기인데 시즌 초반인데 완전 첫 경기 두 경기 쌩쌩한 몸이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벌써부터 지나고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동계 체력 훈련을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선수들이 체력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그렇죠. 네. 구멍이 생겼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쥐 계속 나는데. 문제는 이 필라테스 좀 팀도 해야 되겠는데. 그니까요. 쥐약을 놓든지. 이 팀도 문제는 공격이에요. 지금 그렇죠. 타가트라는 네.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타가트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하락세였습니다. 폼이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타가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놀라운 골 결정력이에요. 슈팅 두세 개만 때려도 한두 골 넣는. 근데 이 선수 이번 경기를 봐더라도 공이 워낙 많이 뜨는 경우가 많고 이 선수가 폼이 떨어졌다는 게 그 슈팅이 유효 슈팅 비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선수 아직은 안 올라왔다. 그리고 타가트가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적을 추진했지만 분명히 이적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하락한 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가트가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데려온 선수가 저기 보스니아 리그 득점왕 출신인 저 저 요새 이름을 까먹어요. 크리피치였나? 크리피치였나? 크리피치? 지분 까먹지 마세요. 집은 요새 안 까먹는데 한 글자씩 틀리던데. 네, 한 크리피치. 글자도 모르네. 크리피치. 예, 크리피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타가트 선수와의 투톱 가능할까? 약간 유형이 전혀 다른 선수거든요. 타가트는 기술 있게 들어가서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헤딩력이 좋은 정형적인 타깃형이거든요. 이거를 이임생 감독이 두 명의 공존을 잘하면 공격은 좀 풀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격도 크게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답은 그렇군요. 언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네. 답을 언제 보는 거야 해서 떠오르는 말인데 이게 참 문제점이 작년이랑 계속 맴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울산은 왜 이렇게 라인을 내리냐, 수원은 언제까지 타가트 한 명한테 이 공격을 몰빵시킬 거냐, 이런 오랜 기간 보였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원 팬들에게 희망 한 가지 드리면은 새로 영입한 캐나다 국가대표 수비수 헨리 선수. 이 선수 괜찮은 선수더라고요. 실수는 뭐 간혹 보이긴 했었는데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네. 그걸로 뭐 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죠. K리그가 이제 개막이 언제쯤 뭐 기약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한두 경기 한 거 가지고 좀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봤죠. 이거는 뭐 이제 맛배기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은 많고 뭐 수원은 지금부터 체력 훈련하면 돼요. 언제 개막할지 모르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필라테스 하시고요. 네. 운동장 좀 도시고. 그리고 제가 본 게 한두 경기뿐이기 때문에 네. 틀린 것 내용도 많이 그렇죠. 시즌 시작 되면은 하성기자는 제가 나중에 전문가가 사과할 걸 예상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추구할 때문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굳이? 아무튼 저희가 워낙 K리그 쑥덕쑥덕거리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뇌피셜을 돌리는 네. 거죠. 네. 수원이 리그 우승하면 제가 정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성룡 기자의 예측으로 보면은 네. 이제 서울이 1위, 서울이 2위, 울산이 2위, 전북 3위, 수원은 이제 살짝 네. 모르겠어요. 수원은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조금 바꿀게요. 울산이 1위. 울산이 오, 1위. 울산이 울산이 1위. 1위. 네. 이거 K리그 정규 순위까지 갑니까? 저는 당연히 뭐 울산, 전북에다가 이제 서울이 괜찮다라는 정도고 우승까지 뭐 울산이 힘들지만 가장 탄탄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더 탄탄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 경기밖에 보진 않았지만 하성룡 기자가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성룡 선배 오피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원이 우승할 경우 사랑한다. 절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주시은 아나운서가 늦게 오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주시은 아나운서 없이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팀에.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어떻게든
60분 이상 채울 거리를 찾아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